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학과 부교수 오재혁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응급학 박사과정 세미나 마지막 시간인데요. 심폐소생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사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피터 사파의 일생은 워낙 위대한 학자였기 때문에 과거 리서스테이션지에 두 차례 나눠서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리서스테이션 그레이트 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논문에 기술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두 편의 논문이 이제 피터 사파의 첫 37년간의 생애를 다룬 전편과 그 이후의 삶을 다룬 두 번째 후속편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피터 사파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가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조셉 사파라는 분으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비엔나로 이주를 해서 메디컬 퍼블리셔가 돼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다고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아버지인 카을 사파는 안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빈카는 소아과 의사였는데 이 둘은 이제 비엔나 의과대학 시절에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특히 어머니는 그 비엔나의 첫 번째 여성 의과대학생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뭐 유명하신 분들이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피터 사파가 태어난 시기가 1924년이었는데 부모님,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이고 부모님들이 다 전도 유망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었었죠.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는데 그런 시절을 겪었고 또 1차,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벌어지는 그 과정의 삶을 고스란히 겪게 됨으로써 그가 의사가 될 때까지 참 고난의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살에 이제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는 나치에 의해서 점령을 바로 당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군대에 끌려가게 됐고 다행히도 뭐 군대에서 틈틈이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최전방에 배치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때문에 다행히도 운이 좋게 오스트리아 의사를 잘 만나서 군 병원으로 빠져나와서 후방에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1948년에 의학 수업을 마치고 이제 메디컬 라이센스를 취득한 뒤에 비엔나 유니버시티 호스피탈에서 서지컬 인턴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서지컬 인턴을 하면서부터 이제 마취과 특히 페리 오퍼러티브 케어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이런 전쟁통, 그 다음에 이 나치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을 이제 도피하고자 또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미국의 예일 대학에 있는 서저리 펠로우십을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1940년대 이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미국으로 이주를 한 시기와 겹친다고 합니다. 피터 사파도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었는데 처음부터 미국에서 계속 이주해서 살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 예일 대학에서 서저리 펠로우십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해야겠다라는 그 미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유럽의 본인이 의학을 배웠던 분위기와 완전 달랐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은 조금 더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의사들은 굉장히 딱딱한 그런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서 이때 상당히 1940년대 50년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미국 의사사회의 분위기는 학생들과 뭐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로 개방적인
유럽에 비해서는 그런 사회였다고 기술이 돼 있고요. 그런 점에 피터 사파가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고 1950년에 비엔나로 잠시 들어갔다가 이제 와이프 결혼을 하고 와이프와 이제 필라델피아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호스피탈의 마취과 레지던트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2년 동안 받다가 비자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됐다고 부분적으로 이유가 설명이 돼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도 오퍼를 받았고 미국에서도 오퍼를 받았지만 결국은 페루로 건너가서 1년 정도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페루에서 이 사파 부부가 지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그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처럼 기술이 돼 있고 실제로 이 시기 지나서 18년 후에 페루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파가 거기 달려가서 도와주면서 재난의학을 또 연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마에서 보낸 시절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써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볼티모어에 있는 1954년에 여기 이제 마취과의 인스트럭터 지금으로 보면 강사 임상 강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로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조금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존스 홉킨스 호스피탈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과 의사들이 서전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이제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마취과가 피지션이 마취를 하는 경우보다 널스 마취과 치료사들이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이제 병원의 분위기에 조금 환멸을 느껴서 자리를 옮겨서 볼티모어에 있는 작은 시티 호스피탈의 마취과 아카데미 치프로 처음 이제 발령을 받고 옮기게 됐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보낸 6년간의 시간이 피터 사파의 일생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었다. 근데 사실 이 시기에 굉장한 여러 가지 연구, 피터 사파가 일생 동안 다룬 큰 업적에 기여하게 된 연구들을 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한 연구들이 정말 랜드마크 스터디로 아직까지도 알려져 있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956년 아메리칸 소사이티 오브 아네스테지올로지스트 미팅에서 제임스 얼람이라는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제임스 얼람은 그때 당시에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1954년에 연구 결과를 실었었는데 이 사람의 컨셉은 뭐였냐면 사람이 내쉬는 숨을 통해서도 환자의 그 노멀 블러드 가스 옥시지네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런 연구들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실제 마취과 기계를 사용을 하다가 전신 마취기 기계가 고장이 나면 의사들이 그 튜브를 통해서 기관내관을 통해서 숨을 불어넣어서 환자를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시술들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었고 이 제임스 얼람과 피터 사파가 학회장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게 되고 이제 공동 연구도 하게 됐고요. 결국은 이 리서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터 사파는 이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 다음 뭔가 자원자들을 받아가지고 마취를 시킨 다음 마우스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엮어서 어떤 일반인 구조자에게 마우스 벤틸레이션이 시도를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옥시네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연구를
계획을 하게 됐는데요. 참 지금의 윤리적인 상황에서는 하기 어려운 연구였지만 그때는 이런 과감한 연구를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 무엇을 쓸 것이냐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피터 사파는 오스트리아에서 마취과 실습 경험을 할 때 이 헤드 틸트 친 리프트라는 방법을 관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 틸트 친 리프트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 혓바닥이나 연구개 쪽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에서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술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고요. 특히 이제 이 헤드 틸트 친 리프트로 안 되는 경우에는 저스러스트 매뉴버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저스러스트 매뉴버 역시 1800년대 독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이제 에비던스는 없었던 거죠. 참 피터 사파가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관습적으로 시행하던 것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영리하고 전략적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결국은 마우스 마우스 벤틸레이션을 이제 실제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을 발표를 했고 이 연속된 연구들을 아네스테지올로지와 자마지에 1958년에 싣게 됐고 이 두 편의 연구들이 지금 미국의 마취과학회지에서는 2001년도에 평가를 했을 때 랜드마크 스터디다. 지금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이 연구가 있었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마우스 벤틸레이션이라는 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연구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참 대단한 연구였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볼티모어 시티 호스피탈이라는 대학병원도 아닌 작은 병원에서 피터 사파가 31명의 볼런티어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전신마취를 시켜놓고 49번의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벤틸레이션을 해준 사람은 한 명의 익스퍼트한테 한번 시연을 보여주고 교육을 받은 다음 167명의 자원자를 모집을 해서 심지어 이 자원자 중에 본인의 와이프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아주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타이달 볼륨, 다양한 타이달 볼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통해서 실험을 했고, 이 마취를 당한 사람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마취를 당한 사람은 진짜 전신 마취를 인투베이션도 하지 않고 한 겁니다. 스코폴라민, 패치딘, 석시니콜린 같은 걸 이용해서 딥세데이션을 시키고 파라라이시스까지 시킨 상태에서 마우스 벤틸레이션으로 이제 옥시데이션 유지가 된다는 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만약 이런 연구를 지금 하겠다고 IRB에 연구 계획서를 내면 참 굉장한 비난과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너무 명확해 보이고 아마도 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시점에서는. 하지만 이 연구를 과감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떤 IRB라든가 그런 컨셉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사실 가능했죠. 이 사파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국 US 아미 월트 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또 이 연구 결과, 이 랜드마크 스터디 연구 결과를 워싱턴으로 가서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그 다음에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아네스테지올로지스트 학회에서 57년에 발표를 했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스칸디나비안 소사이어티 오브 아네스테티스트 미팅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때 또 참 인연이 돼가지고 이때 당시 발표를 했을 때 굉장한 충격적인 발표였다고 기술이 돼 있고요. 밤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스칸디나비아 소사이어티 오브 아네스테티스트 미팅에서는 또 인연이 돼서 그 레오달이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이 아스문드 레오달이라는 사람은 사실 인형을 만드는 그런 장난감 회사 사장이었는데, 이 US 아미에서 이제 이런 소생술 연습을 할 수 있는 마네킹 같은 게 교육 훈련용 마네킹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받아서 이 레오달과 사파가 만나서 리서시 애니라는 지금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쓰고 있는 리서시 애니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오달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가 장난감 회사에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 디바이스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로 탈바꿈을 하게 됐죠.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이 창립자인 레오달의 사진인데요. 오른쪽이 이제 리서시 애니의 얼굴 표본이 된 마스크입니다. 근데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레오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 생강의 18세기 무렵에 이제 익사로 해서 사망한 소녀의 얼굴을 이렇게 본을 뜬 게 이게 리서시 애니의 얼굴 모형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그 소녀의 얼굴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게 되는 리서시 애니의 얼굴의 원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참 신기하고도 한편으로 슬프기도 합니다. 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임스 얼람을 만나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그렇고, 이 레오달과의 인연도 그렇고, 사람은 참 연구자의 길은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고리에서도 퍼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런 게 계속됩니다. 이 피터 사파의 일생을 찾아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에어웨이를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과 마우스 벤틸레이션을 확립을 했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제 우연히도 그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대학에 있었던 윌리엄 쿠베노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과의 교수였는데, 디피브릴레이션을 이제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이때 1950년대, 40년대, 50년대에 쿠베노겐, 그 다음에 이제 잘 아는 우리 이 사람들이 NEJM의 이런 디피브릴레이션 관련된 연구를 많이 퍼블리시를 했었는데요. 이 쿠베노겐이 사파와 또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돼서 에어웨이를 유지를 하고 마우스 벤틸레이션을 하면서 VP이 생겼을 때 디피브릴레이션을 하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많이 하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디피브릴레이션이 시행되기 전까지 서큘레이션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방법이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가슴을 열어서 오픈 체스트 카디악 마사지를 하는 것 말고는 어떤 서큘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확립되어 있지가 않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CPR에서 사용하는 익스터널 체스트 컴프레션이라는 게 그 전에 50년, 그보다도 50년 전, 1900년대 초부터 독일에서는 이미 리포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과학적인 에비던스 확립되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참 우연하게도 그 비슷한 시기에 코베노겐이 그 같은 실험실에 니커버커 박사와 함께 디피브레이터 연구를 하다가 이 패들로 가슴을 탁, 개의 가슴이었죠. 그때는 사람의 가슴은 아니고 개의 가슴을 이렇게 탁 치는 순간 아터리얼 펄스가 트레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을 해서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근거로 쿠베노겐, 니커버커, 제임스 주드가 휴먼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이렇게 익스터널 체스트 컴프레션을 실제 하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펄스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티피셜한 펄스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통해서 실제 환자한테 트라이얼 한 거를 자마지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우연한 사실 처음 보고한 내용을 피터 사파도 이제 보고 바로 힌트를 얻은 거죠. 에어웨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을 해주고 마우스 벤틸레이션을 통해서 벤틸레이션 볼륨을 제공하고 체스트 컴프레션을 하면 환자를 살릴 수 있겠구나.
바로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코베노겐, 리커버커, 제임스 주드가 휴먼 크리티컬 트레이어를 해서 자마지에 리포트한 게 1961년에 리포트를 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피터 사파도 Ventilation and Circulation with Closed Chest Cardiac Massage in Men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자마지에 퍼블리시합니다. 이제 거기서는 보면 이제 어레스트 난 사람한테 3번에서 5번 정도 effective lung inflation을 하고 그 다음 컴프레션과 벤틸레이션을 4대1로 시행을 했다. 실제 환자한테 이렇게 한 사례를 보고를 하면서 그 컨셉이 뭐였냐? 결국은 에어웨이 얼라이먼트를 유지하고 거기에 동시에 벤틸레이션을 하면서 익스터널 체스트 컴프레션을 하면 우리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ABC, 즉 카디오풀머리 리서시테이션 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거죠. 이 ABC를 통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본 소생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피터 사파가 CP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마우스 벤틸레이션의 기본 컨셉도 제임스 얼람한테서 힌트를 얻었고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방법도 이전에 다 하던 것들인데 그거를 증명해서 입증한 거고 그 다음 또 우연히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의 교수와 디스커션을 하다가 그 연구팀에서 밝혀낸 사실을 가져와서 CPR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참 대단한 인연이다. 근데 그런 인연들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위대한 업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피터 사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계속 이제 CPR도 실제로 환자한테 적용도 하고 연구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한테 동물 실험, 그다음 인간 실험, 그 볼런티어한테 휴먼 볼런티어한테도 실험을 계속해서 1967년에 실험 결과 2명의 레스큐어가 CPR을 할 때는 컴프레션 벤틸레이션 레이쇼를 5대1로 하고 싱글 레스큐어가 CPR을 할 때는 15대 컴프레션 벤틸레이션 15대2의 비율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라는 사실을 이제 아네스테지올로지의 67년에 리포트를 하는데요. 참 신기한 게 이게 사실 명백한 그런 어떤 에비던스는 아니었거든요. 단지 3대 15, 그 다음에 6대 30,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보고 실제 사람한테 5초에 한 번씩 이제 벤틸레이션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 뭐 이런 정말 기초적인 사실 단편적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런 5대1과 15대2 룰을 만들어냈는데 이 룰이 무려 2000년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에까지 쭉 그냥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대2 이게 이제 30대2로 통합되게 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가까이 피터 사파가 제시했던 컴패션 투 벤틸레이션 레이쇼가 유지가 됐던 거죠. 1960년대부터 2005년까지 좀 재밌습니다. 피터 사파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CPR이라는 컨셉을 만드는 데 이제 주력을 했지만 실제 어레스트 난 사람들을 살려놓고 보니까 이게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적인 조치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더군다나 이제 피터 사파는 마취과 의사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볼티모어 호스피탈에 3년간 이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라는 걸 처음으로 미국에 이제 만들어서 그 경험을 또 리포트를 했습니다. 1961년에. 그래서 참 인텐시브 케어, 크리티컬 케어, 그 다음에 CPR 이런 거에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들을 쭉 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볼티모어 그 시티 호스피탈에 있다가 이런 압도적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결국은 1961년에 37살의 굉장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의 마취과 디파트먼트의 체어맨으로 초빙을 받아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37년의 생애가 피터 사파의 생애 전반기로 나뉘고요.
이 피츠버그 대학으로 옮겨간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쭉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이제 피터 사파의 후반기의 생애로 나뉘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이제 36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거기에 총 책임자가 돼서 갔는데 막상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병원 지역 호스피탈이 무려 5개가 있었고, 근데 이 5개의 병원에 마취과 피지션은 단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취를 하는 사람이 총 7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67명은 널스 아네스테티스트였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이 마취과가 마취를 하는 행위를 의사가 직접 한다라는 컨셉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런 척박한 환경에 가서 이제 피지션이 직접 마취를 하고 어떤 수술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참여를 한다는 그런 리더십을 만드는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이외에도 크리티컬 케어 메디신, 리서스테이션, 페인 컨트롤, 레스피레토리 세라피, EMS, 이머지 메디컬 서비스, 그다음 스페셜 그 뉴로 카디오 소라식 아나스테지아에 대한 스페셜리스트, 그다음 클리니컬 앤 레버러토리 리서치, 이런 모든 분야를 그 대학에서 확립을 하고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카데믹한 어떤 연구 기반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미션으로 가지고 실제로 이런 걸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굉장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터 사파 단지 이제 그 생애 첫 PCPR이라는 걸 만든 그런 업적 외에도 이런 노력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피터 사파를 더 빛나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참 그런데 그 인생에서 좀 비극도 있었습니다. 1966년에 사랑하는 딸, 12살 딸을 스테이투스 에스마티쿠스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인생의 전환점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피터 사파가 이제 CPR을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보급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인텐시브 케어, 세레브럴 리서시테이션, 오간 도네이션, 브레인 데스, 베지터티브 스테이트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이제 생겼고, 실제로 이제 어떤 환자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한테는 환자의 치료를 위드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스커션, 그런 종류의,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연명으로 해야 되는 법률이 최근에서야 이제 만들어졌는데 벌써 몇십 년 전에 이제 피터서파는 그런 것들을 디스커션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룰이나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크리티컬 케어를 환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컨셉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런 것들은 뭐 부수적인 것이긴 한데 뭐 이제 학회의 도움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이 카디오프로모리 세레브럴 리서스테이션이라는 어떤 이런 책을 1988년에 내놨는데 이것도 역시 랜드마크가 되는 어떤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는 책은 못 읽어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레브럴 리서스테이션, 이제 CPR을 하고 나서 브레인이 어떤 상태가 안 좋아져서 코마나 아니면 베지터티브 스테이트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연구의 포커스가 됐기 때문에 1979년에 인터내셔널 리서스테이션 리서치 센터 IRRC라는 거를 피츠버그 대학의 그 도시에 이제 설립을 했고요. 펀드를 받아서 이게 이제 지금 나중에는 이제 피터 사파가 은퇴한 다음에 이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리서스테이션 리서치 센터가 사파 센터 포 리서스테이션 리서치로 이름이 지금은 바뀌어 있고요. 지금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피츠버그 대학 부속 기관으로 돼 있고 전 세계 여러 학자들이 여기 와서 연구도 하고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주로 이제 브레인 리서스테이션에 대한 리서치를 사파가 이제 주도를 해서 많이 했었는데 주로 브레인 메타볼리즘에 대한 연구, 그다음 카디오프로모리 바이패스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 그다음에 카디악 어레스트 후에 브레인 리커버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 칼슘 채널 블로커가 어떤 이펙트를 주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했다고 하고 또 놀라운 건 하이퍼서미아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이 하이퍼서미아가 어떤 메타볼리즘을 줄여서 이스케믹 데미지를 줄일 거라는 거는 이전부터 컨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리고 안전하게 하이퍼서미아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 없었던 거죠. 1961년에 자마지에 리포트된 그 처음으로 체스트 컴프레션과 벤틸레이션을 함께 제공해서 시행했던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도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이퍼소미아를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긴 하지만 2002년이 돼서야 이제 세라피틱 하이퍼소미아가 뉴로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는 게 NEJM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실제 환자한테 적용하고 있었다는 게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확립된 에비던스만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은 사실 선구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이 피터 사파는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치료를 하는 수동적인 치료자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가설을 가지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가 있을지 연구를 하고 그걸 실제 환자한테 시도해보는 도전적인 참 연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이 이외에도 아까 이제 페루에서 지진이 났을 때 가서 뭐 봉사도 하고 그런 외상 그다음 디제스터 상황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클럽 오브 마인츠라는 이제 거에 그런 디제스터 메디신에 대한 단체의 파운더 멤버이기도 하고요. 이, 이 클럽 오브 마인츠가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World Association for Disaster and Emergency Medicine (WADEM이라는) 단체가 됩니다. 이 단체에서 지금 저널도 출판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20년이 뭐예요? 85년부터니까 한참 35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는 그런 단체고 그런 거에도 기여를 해서 디제스터 메디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기여를 했다라고 또 기술이 돼 있고 그래서 1994년에 이제 그 IRC 본인이 설립해서 브레인 리서스테이션 연구를 했던 거기서 이제 리타이어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그때까지 사파가 무려 1000편 이상의 사이언티픽 페이퍼를 써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액티브하게 연구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참 안타깝게도 피터 사파는 노벨 의학상 받지 못했어요. 참 그게 참 안타까운데 79세의 나이로 2003년에 사망합니다. 워낙 그런 업적도 많이 남겼고 여러 단체 그다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리더십 발휘를 했기 때문에 피터 사파가 사망했을 때 참 그 부고 기사가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실렸었습니다. 지금도 뉴욕 타임즈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7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는 CPR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He was the father of CPR 이라는 말로 이 기사의 명문화가 돼 있어서 사실 참 의미가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의학자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피터 사파라는 사람이 물론 노벨 의학상까지 딱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받지 못한 것이 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데요. CPR이라는 게 뭔가 어레스트가 난 사람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살릴 수 있었더라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레스트한 사람의 CPR을 하면 한 4, 50%는 리서스테이션이 된다. 그랬으면 아마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아웃 오브 스타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 서바이벌 레이트가 선진국은 10%, 한국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거죠. 피터 사파가 이 쌓아놓은 기반 위에 우리 후학들이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